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앞두고 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 얘기로 좀 시작해 볼까요, 기자님?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하고 첫 무역 장벽 보고서가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호관세 발표 바로 전날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데요. 네. 우리에 관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한 7페이지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은 예상대로 자동차하고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투명성, 규제 같은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자동차 쪽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보니까 국방 절충 부분 이거를 또 절충 교역 문제를 또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계약 기준 1,000만 달러 한 147억 원을 넘는 외국 계약자한테는 절충 교역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무기를 사면은 그런 관련 기술 같은 거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치통들 얘기는 이제 그 방산 무기 판매에서 우리 무기가 그 가성비가 좋다는 지적이 많아서 네. 이런 걸 조금 시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주 상당히 아주 집요하게 걸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약 7페이지의 분량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무역 보고서인데 이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반 이틀 정도 앞두고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제조사,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도 자동차 부분도 좀 집요하게 계속해서 좀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장 그런 비관세 장벽 같은 것도 이제 없애가는 압박이고요.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새벽에 이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4월 이제 현지 시간 4월 2일 예정대로 상호관세 발표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쌀관세 700%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상호주의 시간이다. 그다음에 농가를 위한 면제가 있느냐 하니까 그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를 붙이지 않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면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출렁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한 시점일 뿐이다. 1기 때도 괜찮았고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관세 얘기, 상호관세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상호관세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게 사실 얼마나 많은 국가가 여기에 처음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 던졌는데 모든 국가라고 밝힌 거네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30, 15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기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난 그거 잘 모른다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러면 모든 나라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직전까지만 해도 유연성을 좀 시사를 하다가 또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시아를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아시안 국가들이 무역은 물론이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알 거다. 누구도 우리에게 공정하고 좋게 대했다고 말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관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더티 15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과연 여기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포함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점쳐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국가가 15개 국가가 어딘지는 해당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지만 모든 국이라고 대부분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25% 자동차 관세 제고할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같은 얘기죠.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세계 거의 모든 교역국에 최대 20% 보편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 이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편 관세로 시작해서 상호 관세로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 더불어서 부문별 관세까지 그냥 아주 품목까지. 완전히 그야말로 네. 촘촘한 그물로다가 다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저널 보도를 보면은 백악관 내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이걸 어떻게 할지를 놓고 조금 좀 오락가락 했던 모양입니다. 한때 트럼프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백악관 참모들한테
훨씬 더 넓은 범위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면 보편 관세냐 상호 관세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거를 뭐 어떻게 좀 보면 좀 이렇게 절충하는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보편적 상호 관세로 다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훨씬 더 촘촘하게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듭 좀 살펴보는 얘기지만 더티 15보다는 좀 더 광범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넓어진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네. 새벽에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고 베선트 재무장관도 어제 얘기한 것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언제. 네. 그리고 시점이라든가 더 자세한 내용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4월 2일이면 명백해질 것이다.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헤셋 발언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미국의 약 15개 국가에 엄청난 무역 적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4월 2일 현지 시간 되면은 확실히 명백해질 거고 네. 대통령이 분명히 엄청난 자료를 지금 우리가 줬기 때문에 분명히 옳은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분위기로서는. 예, 네. 지금 뭐 보면은 이렇게 뭐 무역장벽 보고서도 보고 하면은 우리도 아주 그 주요 타켓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달 초에 그 캐나다, 멕시코 25% 보편 관세, 중국에 10% 보편 관세 했을 때 즉각 발효시켰죠. 그러면서 그때 이른바 그 1977년에 제정한 국제비상경제권법 이게 이제 의회를 우회해서 대통령이 하는 건데 그거를 적용해서 이번에 이제 그게 상호관세를 발표를 해도 즉각 발효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히토류 개발 논의를 시작했다. 푸틴의 특사가 밝혔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러시아 그 국부펀드 대표가 이제 특사로 돼 있죠. 네. 그저께 러시아 그 리아 노보스티 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그 미국하고 그 우크라이나 점령지 개발 히토류 협상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이 이미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히토류 관련돼서 일단 다양한 히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게 특사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한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국이 이제 젤렌스키하고 한테 이제 그 광물 협정 맺자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을 때 푸틴이 이제 뭐 또 거기 치고 들어왔죠. 네. 우리도 히토리 많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있고 점령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점령한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있는 히토리 개발권까지도 미국에 줄 용의를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특사가 이미 협상을 시작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히토류의 이 대규모 매장지는 사실 동부 전선에 좀 집중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여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죠. 네. 여기 풍부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중순에 사우디에서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이제를 다시 하는데 그때도 이 히토류 개발 문제가 그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 같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러시아 언론이 그 부분을 중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기내회견에서 했던 얘기 전해주셨는데 기내회견에서 이 광물 협정과 관련돼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검역을 또 했네요. 예, 젤렌스키가 히토리 협정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진짜 그렇게 하면은 빅 프로블렘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월 말에 백악관에서 아주 뭐 공개적으로 막 그냥 설전을 벌였죠. 그렇죠. 원래 그때 광물 협정이 체결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제 깨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젤렌스키가 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지난달 중순에 다시 또 뭐 잘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협정이 체결될 것 같다가 아직까지 그게 서명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 관측들은 젤렌스키가 계속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 안전보장하고 협정 체결하면은 무기 같은 거 계속 달라고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협정 서명을 앞두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이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계속 이렇게 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형국인데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광양항에 런던 금속거래소 창고가 있군요. 근데 여기에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량 빼내려고 원자재 거래 대기업이 대기 중이다. 지금 이런 얘기 있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로이터가 어제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그 런던 금속거래소가 이제 전 세계 몇 군데 공식 창고가 있고 네. 거기 이제 자기들 이제 거래할 물건을 이제 대량 이제 이렇게 보관하고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광양항인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거기서 상당한 양의 그 러시아 알루미늄을 지금 가져가려고 그 군보로하고 비톨 이거 이제 제네바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그 글로벌 원자재 전문 기업 그 거래 회사지요. 네. 여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보르 비톨 같은 경우는 에너지 상품 거래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청정 에너지로 많이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금속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네. 그 두 회사는 지금 이 로이터가 논평 요청을 하니까 일체 입을 다물었는데 소통들 얘기는 비톨 같은 경우는 이미 광양 창고에서 알루미늄 일부를 빼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출고 예정 금속 양도 알려진 바가 있지 않나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금 창고에서 출고 예정인 게 한 9만 한 8천 톤 가량.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정도. 근데 이제 대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운송 허가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도 보면은요. 작년 12월도 그렇고 지난 1, 2월에도 그 보증서가 취소가 된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알루미늄은 지금 제재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보도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로이터는 네. 주로 이제 이 알루미늄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튀르키예로 갔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푸틴이 그 미국이 이제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25%그 관세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업계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때 푸틴이 치고 들어와서 히토리 분야에서도 그렇고 알루미늄 공급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와 연계된 게 아니냐. 물론 관측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미국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보도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와 연결이 있죠.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비교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에 올 들어서 보니까 미국 구리 선물 가격이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했지만 네. 한 28%가량 올랐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사이에 또 목재도 지금 저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 같은 기간 한 24% 올랐는데 구리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런던 금속거래소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인데 여기도 오르긴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13%만 올라서 미국이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이게 트럼프 관세 위협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미국하고 다른 그 거래소 간의 이런 상승폭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네.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휴대전화 정말 다양하게 그렇죠. 사용되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네.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 트럼프가 한마디 딱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부가 결정이 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구리 공급업계는 조금 더 있으면 값 오르겠다니까 꽉 네. 쥐고 있고 그다음에 구리를 이제 써야 되는 제조업계 쪽에서는 큰일 났죠. 그러니까 막 사니까 가격이 더 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미얀마 강진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뭐 도움의 손길을 지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즉각 나서지 않는 데 반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신속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모습이 대조적이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뉴욕 타임스 보도입니다. 네, 그건 감안하고. 네. 뭐 지금 유엔도 그렇고 뭐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지금 최고 등급 비상사태 선포해서 막 이제 구호도 막 이제 모금도 시작했죠.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데는 벌써 들어가서 막 그냥 그 잔해 뒤지고 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중국은 지금 뭐 구호품도 지금 막 보내고 있는데 거기 비해서 미국은 그저께 현재 아무것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가 한때 세계 최대 원조국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이렇게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처 USAID 여긴 지금 트럼프가 거의 뭐 사실상 해체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직원 3명으로 평가팀이 구성돼서
있는데 그나마도 지금 현지 시간 수요일이나 돼야지 현장에 도착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축이나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국제개발처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렇죠.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줄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범위도 규모도 좀 그렇죠. 주는 거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미국 국무가 오늘 새벽에요. 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지 미얀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구호를 요청해 왔다 아. 이렇게 밝혔는데 뭐 네. 거기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은 곱지가 않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 이제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그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가 지금 네.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에 하나죠. 여기 지금 뭐 지진 탐지기라든가 뭐 구조견 뭐 드론 해가지고 구조대가 이미 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억 위안 정도의 긴급 구호품을 지금 실은 항공기가 이륙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인도도 지금 거기 가서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중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미국 국제개발처의 아시아 지구에 근무했던 미국인이 네. 이 뉴욕타임스에 그동안의 구호라든가 자선이 하여튼 전 세계에서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하면은 미국이 즉각 들어가서 미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안 보이고 중국만 보인다. 이게 국제사회에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 건지를 알아야 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이 한 2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만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자전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좀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미얀마 강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참 강진 후에도 이 정부군이 세 차례 반군을 공습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하고 구호는 좀 소홀히 하는데 반군을 계속 폭격하는 데 좀 집중한다. 국제사회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보도 있습니다. 지금 AP가 미얀마에 있는 그 현지 뭐 NGO 같은데 네. 이런 반군 단체 이런 데를 이용해서 전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좀 이렇게 좀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강진 후에도 네. 반군을 세 차례나 공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반군 단체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네. 비판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제 위기 그룹 관계자 얘기는 군사 정권이 이제 뭐 구호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반군 장악 지역 같은 경우 거기도 이제 피해가 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가 이제 현지에서 관계자들 인용한 걸 보면은 군인들이 그 전에 그 구조 작업에 나오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일부 원조가 지금 들어가는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게 군부가 이걸 또 좀 이렇게 좀 빼돌리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미얀마 지진으로 보듯이 이렇게 지진이 얼마나 비극적인 재앙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얘기를 간간히 좀 하잖아요.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80%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새로운 추정치가 나왔군요. 어떤 얘기입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네.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미리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추정치를 내놓는데 이게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네. 30년 안에 발생할 확률이 이제 80%, 강도 9 정도죠.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 추정치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망자가 근 30만 명. 그다음에 피난민이 일본 인구의 10% 정도 한 1,230만 명 정도 네. 추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난카이 계곡 이제 일본 수도권 서쪽 그 앞바다 쪽이죠. 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이제 대형 지진이 일어나 왔는데 이제 이렇게 3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80%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관측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가정 자체를 규모 9 강진을 유발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가정해서 얼마나 그렇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분석하는 뭐 거네요. 전문가들이 네. 이번에 이제 검토해서 새로 내놓은 그 추정치를 보면요, 오키나와 현 같은 경우는 그에서 이제 후쿠시마 현까지 네. 높이 한 3m 정도 쓰나미, 그리고 일부 고치현 같은 경우는 뭐 최고 한 34m 정도 쓰나미.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높이 30cm 이상 침수되는 지역이 서울의 한 근 2배 정도 규모가 그렇게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까 사망자가 근 3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21만 5천 명 정도가 쓰나미 때문에 희생될 것 같다는 것이 일본 정부 추정치입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추정치를 뭐 새롭게 내놓고 분석하는 이유는 그렇게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일어날 경우에는 좀 피해를 최소화하자, 대비한다는 뭐 이런 겁니다. 대비하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경제에도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 새 추정치를 보면요, 네. 건물이 한 235만 채 정도가 완파될 걸로 그렇게 관측을 해서 이 피해만도 한 2,223조 원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 인프라도 무너지고 뭐 경제 활동이 저하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최대 우리 돈으로 2,890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작년 일본 명목 GDP가 609조 원이니까 거의 한 절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방조제 쌓고 이런 걸 이제 한다는데, 자우전 일본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그런 게 보면 또 미얀마하고는 아주 완전히 대조를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멕시코 이야기인데 첫 판사 직선제가 실시가 되고요. 그걸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전해주시죠. 그 전임 대통령 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아주 그냥 특히 강하게 멕시코의 그 판사 사법부 뭐 비리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선 이제 모든 판사를 다 직선하는 걸 결정을 했고 이제 네.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6월 1일에 이제 첫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식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2달 남았네요. 2달 남았죠. 네. 대법관 9명을 포함해서 881명 법관을 모두 뽑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원자가 한 10,000명이 넘었는데 뭐 심사라든가 평가를 통해서 한 3,422명 입후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판사 직선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법관을 투표로 선출하는 건데 정원도 감축하고 임기도 단축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네. 대법관 정원이 11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였고요. 임기도 15년에서 12년으로. 그다음에 대법관은 종신연금 같은 것도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법관 보수가 대통령 급여보다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제 개헌에 들어갔고요. 그동안에 뭐 사법부가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전임 대통령이 뭐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시인바움 대통령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 정례 네. 회견하면서 국민은 모범적인 사법부를 원한다. 밀어붙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투표율이 문제인데 선관위원장 얘기는 투표율이 너무 낮을 것 같다. 높아봐야 15%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많은 유권자가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즐거운 놀라움을 안겨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AI 얘기인데 민감한 이미지 생성에 대한 기존 제한,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한했는데 이제는 그걸 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오픈 AI에서 최근에 그 챗GPT-4o 이미지 생성 그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네. 아주 굉장히 기능이 이제 개선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무슨 뭐 이를테면 나치 문양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특별한 혐오 반응 이런 거는 이제 못하게끔 규정이 됐는데 여기 담당자가 그거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그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회사가 이거를 무슨 뭐 이런 창작에 대한 이런 걸 간섭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이제 뜻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했는지 조금만 더 전해 주실까요? 뭐 뭘 만들고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안 하는 게 이거 자체가 좀 창작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논조인가 봐요. 이 담당자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 연구소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지 말아야 할지를 허용하는 중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게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했고요. 그래서 판단하는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델을 활용해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몇 가지 사례, 이를테면 공인, 유명 인사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특정 집단에 모욕적으로 쓰는 콘텐츠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이게 악의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런 규제 조치는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치 상징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도 좀 든 것 같고 문화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좀 불쾌한 그런 콘텐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의 눈을 뭐 이렇게 좀 아시아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
이 사람을 좀 더 뚱뚱하게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네.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특정인을 이렇게 모욕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테크크런치 IT 전문 매체 쪽 얘기가 이게 뭐 이런 그 창작의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부분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오남용이 될 경우 이런 걸 걱정이 된다면서 AI 컨텐츠 관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 이미지 생성기가 나오고 나서 일본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그 만든 이미지를 모방해서 인기를 끄고 있는 그런 컨텐츠가 나와서 이미 저작권 침해 논쟁이 제기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손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